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우리나라 가계 빚이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약 40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가계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빨랐는데요. 오늘 국제금융협회 세계 부채 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37개 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했는데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홍콩과 영국, 미국, 태국, 말레이시아 순이었는데요. 가계 빚이 왜 이렇게 많이 또 빠르게 늘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 역시 주택 가격 급증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에서 빚을 낼 때 대부분 주택 구입 때문인데요. 주택 가격이 오를수록 가계 빚도 함께 늘어납니다. 결국에는 주택 가격 안정이 급선무라는 얘기인데요. 자칫 우리 경제 폭탄이 될 수도 있다고 하죠. 가계부채를 안전하게 연착륙시키기 위한 고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11월 1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 UCB 제약. 자동차 썬팅할 땐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다 불신한 썬팅 자외선 열차 다닐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 예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창업은 역시 크린토피아.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1577 4560. 알았어 DBF 알았어 현금은 알았어 DBF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새 차는 디테일링 세차 맛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항균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11월 1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요.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리는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슈 오늘에선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죠. 잠시 후에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북지부 민혜경 지부장 연결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파업을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 곳곳에 숨겨진 보물 같은 이야기를 함께 발굴해내는 시간이죠. 백소의 기록 창고 이어집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유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양승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북 도청 이전 신도시 이야기 먼저 준비를 하셨는데 2027년까지 2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인구 10만 규모의 신도시를 3단계에 걸쳐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네. 사업에 대해서 일단 어떤 사업인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도청 신도시는 이제 도청이 이전하고 나서 2027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서 신도시를 조성해서 최종 인구 목표는 10만 명을 목표로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1단계가 수용 가능 인구가 25,500명인데 1단계 공사는 완료가 됐고 네. 지금 현재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1단계 공사는 그럼 마무리가 된 건데 인구 2만 5천 명의 계획이었잖아요. 이 계획은 일단 성공을 한 건가요? 현재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인원을 포함했을 때 일단 주민등록 기준 인구가 2만 1,000명을 지난달 말 기준으로 2만 1,000명 정도로 나오고 있고 네.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인구를 고려하면 상주하는 인구는 한 2만 5천 명 수준으로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달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목표 25,000명은 일단 달성을 했다. 그러면 기자님께서는 1단계까지는 일단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첫 번째 목표가 인구 유입을 통해서 이제 도시를 만들어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네. 인구 유입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뭐 신도시가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구 유입 측면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성공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 지금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아쉬운 부분은 뭐죠? 신도시를 이제 계획을 하면서 인구 유입에 약간 초점을 맞춰서 신도시 1단계 조성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현재 지금 뭐 신도시 내에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들, 뭐 그다음에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그다음에 신도시의 이제 교통 체증도 생각보다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신도시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실패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공동주택, 그러니까 주택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 거잖아요. 이건 왜 네. 이렇게 된 거죠? 그 신도시 1단계가 조성된 이후에 공동주택 공급이 지금 수년째 좀 중단이 됐는데요. 네. 이 원인은 이제 개발공사가 신도시 1단계 공사를 조성하면서 공급 물량을 좀 속도 조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단계 공사 이후 2단계 공사 기간인 15년부터 24년까지 계획된 그 공급 계획량은 28,460가구인데 네. 그게 이제 공동주택, 그러니까 3,000가구 이상의 대단위의 공동주택 공급은 2022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1단계는 지금 계획대로 인구가 늘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급 물량을 속도 조절하는 거는 이건 왜 그런 거죠? 계획대로 늘었다기보다는 네. 최근에 이제 그 예상하지 못했던 인구 유입의 호재 중에서 이제 뭐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예상하지 못한 호재들이 인구 유입의 호재가 있었는데 이제 가장 큰 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들어온 부분이 네. 그러니까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들어왔는데 그 또 코로나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뭐 신도시 조성 단계 이전에는 코로나라는 것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네. 이제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우리나라 국내 백신 생산 거점으로 떠오르면서 이게 채용 규모를 늘리고 이런 단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예상했던 것보다가 인구가 뭐 급하게 늘면서 이제 여기 이쪽 지역에 이제 신도시 내에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이제 공급이 늦어지는 단계고 이러다 보니까 뭐 월세가 좀 오른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월세는 어느 정도나 올랐어요? 그 뭐 원룸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20만 원대 원룸 월세 기준이 한 20만 원대였는데 네. 지금은 뭐 한 40만 원대까지도 오른 경우도 있고 또 위치나 조건에 따라서는 뭐 최대 50만 원에 방을 구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신도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집주인이 뭐 한 10만 원 정도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인구가 갑자기 늘어서 월세가 뭐 2배 넘게 오른 건데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신도시가 처음 조성되고 나서 미분양이 계속됐었죠. 그래서 네. 경북개발공사는 공급 물량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인구가 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속도 조절에 나서서 앞으로 공급될 주택들은 천천히 늘어날 텐데 인구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 예정이라고요. 일단 인구는 계속 늘어날 요인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첫 번째는 북부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뛰어난 게 네. 전입을 희망하는 세대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뭐 기간 이전이라던가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도 현재 뭐 계속 이제 그 채용 규모를 늘릴 계획이고 또 도청이나 인근 이제 뭐 다른 기관들에서도 직접적인 채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공급량이 부족하다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도시 집값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뭐 전세 가격이 지난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11월과 비교했을 때 뭐 최대 한 3천만 원 수준 이상으로 오르기도 했다는 말도 있고 네.
계속 이제 전세 가격이라든가 매매 가격도 어느 정도는 그 예전에 비해서 올랐으니까. 근데 초기에 이제 그 아파트를 구매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본전 정도를 찾았다, 뭐 이렇게 하는 뭐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조성될 때보다 그리고 나서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오른 건 맞는데 네. 집을 구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 좀 고민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택 부족뿐만이 아니라 이 신도시가 조성되고 나서 실제로 그곳에 이전을 한 분들, 기자님도 이전을 하셨다고 했는데 기반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일단 가장 심각한 게 의료시설 부족 문제를 안 짚을 수가 없는데요. 네.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이제 2015년 10월에 안동병원하고 투자 양해각서까지 체결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뭐 5년, 6년 가까이 이제 강간무소식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이제 소아과나 치과 같은 12곳의 개인이 운영하는 이제 12곳의 병원이 있는데 뭐 인구가 늘면서 일부 병원 뭐 인기 있는 상대적으로 이제 수요가 높은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뭐 좀 넘어서기도 하고요. 그럼 실제로 신도시에 살고 계시니까요. 이 병원에 네. 대한 불편함이 어느 정도예요? 제가 이게 그 기가 좀 안 좋아서 한 번씩 이제 그 이비인후과를 가는데 네. 뭐 최고 많이 기다려본 건 1시간 이상 기다려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 접수를 하고 다른 볼일을 본 다음에 네. 다시 이제 뭐 병원을 이용한 적도 있을 정도로 좀 일부 과목들 뭐 특히 이제 그 소아과나 네. 신도시에 이제 젊은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에 불과하니까 이제 젊은 그 신혼부부들이 많아서 네. 주로 이제 소아과나 이비인후과 같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대기 시간이 더 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병의원 부족하다는 문제는 처음부터 계속 지적이 돼 왔는데 안동병원도 그렇고 계속해서 유치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안동병원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그 일단은 뭐 2015년 10월에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그 이후로 뭐 진전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제 경북도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신도시에 그 뭐 종합병원이 하나 이제 들어선다는 현수막은 붙어 있는데 네. 그 원래 개원 예정일이 10월 말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난 상대적으로 10월이요. 조금 네. 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종합병원이 들어서면 그러면 이 병의원 부족한 문제는 아주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결국은 병원이 의료시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병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잖아요. 젊은 부부하고 아이들이 많은데 주말에 뭐 놀이시설, 여가를 즐길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즐기는 현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그 일단 신도시에 일단 영화관도 한 곳이 있기는 한데 영화관 한 곳 외에는 마땅한 여가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있어도 이게 주민들 주거지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용을 하는데도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으로 그러니까 신도시 내에 거주를 하면서도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아이들과 어울린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 문제도 인구가 늘어나면서 네. 그 차츰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5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1단계의 상황을 조금 되짚어 보면서 2단계 개발을 하고 3단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해 나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단계에서는 보완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신도시가 계획부터 잘못됐다. 그 이유가 도청, 경찰청 같은 관공서하고 초중고등학교 학교들이 다 한 곳에 묶여 있어서 교통체증을 더 심화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차로도 교통사고에 취약하게 계획이 돼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단 매일 오전에 보면 이제 도청이나 도경찰청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출퇴근 시간하고 학생들 등하교 시간이 맞물리면서 극심한 교통정체를 야기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인근에서 작년에도 도청 서문 인근에서 이제 사망 사고가 났을 정도로 보행자들한테 취약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초기 이제 계획 단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지적은 하는데 이걸 이제 와서 다시 다 뜯어 고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그래서 일단 조금적인 신호등도 최근에 많이 설치됐고 그다음에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면서
이제 그 뭐 속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이뤄지고 경찰의 뭐 과속 단속이라든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도 조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하드웨어적인 개선은 쉽지가 않은 것이 분명하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을 조금씩 해나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 문제는 그렇고요. 근데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하지 못해서 학교들이 증축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가장 심각한 부분이 중학교 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네. 신도시에 이제 초등학교는 예천 지역에 하나, 안동 지역에 하나가 있는데 중학교 부분은 이제 그 안동 지역에 하나밖에, 풍천중학교 하나밖에 없어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이제 그 신도시 내에 거주하면서도 뭐 중학교를 예천 읍내라든가 아니면 안동 시내 쪽으로 이제 통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그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제기를 했었고요. 네. 근데 현재 그 신도시 2단계 부지 내에 중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그 학교가 들어서려면 인근 학군하고 이 문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 그 아파트가 건립된 이후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이제 그 신도시 예천 부지 내에 2단계의 예천 쪽으로 이제 중학교가 아마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최소 네. 한 3년 이상 정도는 시간은 걸릴 필요가 있어서 그 때문에 이제 풍천중학교가 아마 그 교사를 확충을 하고 이런 공사는 조금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중학교 부족 문제는 한동안은 어쩔 수 없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네. 도청 신도시 2단계 조성 공사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2단계는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죠? 그 결국은 2단계는 이제 지금 병원이나 기관 유치 등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최고 층수가 이제 35층짜리가 되는 2,100세대 규모의 아파트도 조성되기로 하는 등 이제 계속 그 계획에 따라서 2단계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단계 조성 공사 할 때는 1단계에서 문제점들이 잘 해결이 돼서 보완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꼭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라고 보세요? 그 일단 신도시 2단 도청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인구 유입 호재라던가 그리고 더 많은 그 확장을 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통합신공항 문제도 있고 이래서 어차피 신도시의 팽창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너무 인구 유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조금 그 내부에 이제 편의 시설을 보강을 한다거나 주민 편의를 볼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공원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수변공원이 신도시에 되게 많은데 이게 조금 뭐 약간 구색 맞추기식으로 구성된 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주민 생활과 진짜 밀접한 공간에서 주민들이 편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또 실제 공사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처음 계획이 잘못되고 나서 주민들이 겪어야 될 불편함은 1단계 때 다 수용을 해서 그렇죠. 2단계 때는 네, 보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면 최근에 영주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 영주시청 소속 5급 공무원이 최근 이제 그 영주시 가흥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6%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네. 또 9월에도 영주시청 6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좀 근데 쉬쉬하다가 나중에 다 밝혀져서 더 큰 논란을 받고 있다고요? 비판을 받고 네,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영주시에서는 음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경찰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또 관련해서 이제 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그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네. 이들 둘은 모두 다 이제 경찰의 불구속 있건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서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건가요? 네네. 아직은 징계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정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영주시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봉화군 공무원도 3명이나 적발이 됐다고요? 네. 일단은 봉화에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 40분에 그 군청 소속 공무원 한 명이 그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요. 출근 시간에 적발이 된 걸 봤을 때는 이제 전날 그 운전을 통해서 적발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보다 앞서서 지난달 21일과 이달 초에도 봉화군청의 사업간부와
직원 1명이 또 각각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 처분에 음주 운전에 적발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게 영주시 2명, 봉화군 3명, 정말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거잖아요. 네. 윤창호법이 시행이 됐는데도 이렇게 공직자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코로나 이후로 상대적으로 이제 영주나 봉화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가 느슨하고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결국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늘 이제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봉화군청 공무원이 3명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는 점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연말 연시도 다가오니까 한 잔쯤은 괜찮다라는 생각보다는 한 잔도 절대 안 된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이제 음주운전을 안 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됐으면 했습니다. 네. 한 잔쯤은 괜찮겠지. 이거 다 옛말이잖아요. 이제는 한 네. 방울도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살인행위라는 거 모두 다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승진의 슬요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르신님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 2222 1544 2922 집으로 보청기. 성공적인 귀농을 꿈꾸시나요? 영천에는 귀농하기 전 1년간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영천시 재료용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개인주택부터 텃밭, 그리고 농업교육까지 원스톱 교육시설. 실패 없는 귀농, 영천입니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여행신,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 국민 모두가 만들어주신 최고의 신들이 있기에 해피엔딩 신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다음 달 2일에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북지부 민혜경 지부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부터 지역 의제별 파업에 이어서 다음 달 2일에는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죠. 네. 임금 교섭, 처우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학비 노조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지난 10월 20일 파업 전 교육청은 파업 이후 그러니까 11월에는 타결 가능한 안을 제시하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파업 이후 열린 교섭에서 여전히 교육청은 지난 교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기본급 2.3%,
근속수당 급간 45,000원 및 단계적 상한을 폐지하자. 또 명절 휴가비를 100% 지급해달라. 요런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타결을 할 수 있도록 이전에보다도 요구안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청들은 기본급 27,000원, 근속수당 2,000원 인상, 명절상여금 10만 원 인상안을 제시한 상황이고요. 네. 이는 공무직위원회 공고사항인 기본급 2.3% 인상안 및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에 크게 못 미치는 안입니다. 이런 안을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제출하고 앞으로 교섭장에서는 더 이상의 인상안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한 교섭위원은 교육청은 앞으로 영원히 안을 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파장을 빚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노동조합 측하고 교육청하고 제시한 안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요. 일단 기본급 2.3%가 아니라 교육청은 기본급 27,000원 이것만 해도 굉장한 차이인데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 해소를 권고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임금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 걸까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일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를 교육청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었는데 최근 교섭에서 교육청들은 일정 부분 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네. 그 이유 중 하나가 공무직 임금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높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교섭에 참가한 교육청 교섭위원이 밝힌 것입니다. 네. 당연히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 위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저희는 공무원과 동일한 임금 지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과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만큼 최소한의 정당한 대우를 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인권위의 권고처럼 최소한 복리후생수당의 격차를 줄여나가자는 것인 만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폭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공무직 임금 인상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며 공무원과의 차별을 줄여가야 할 교육청들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차별을 확대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공무직의 임금 인상률이 더 높아서 안 된다. 이런 네. 말이라고요. 네. 지난 8일에는 이 민혜경 지부장님을 포함해서 각 지역 대표님들이 삭발까지 하셨죠. 네. 그때 그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삭발까지 하신 건가요? 네.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누구도 삭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여성 노동자들이 많은 학비 노동자들이 삭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한 교육청에 맞서 조합원들의 결심을 모으기 위해서 삭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결심을 바탕으로 교육청들이 끝까지 제대로 안을 내지 않는다면 12월 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무기한 총파업. 그때까지 안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임금도 임금이지만 학교 급식실의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이나 환경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요. 네, 지난 10일 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학교에 3억여 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지원한 것에 이어서 추가로 지원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실의 산재 원인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고강도 노동 때문입니다. 실제 다른 공공기관의 급식실은 1인당 급식인 수가 50명당이며 최근 쟁점이 된 군부대의 경우도 7, 80명당 1명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학교 급식실은 적게는 100명, 많게는 150명까지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산재 사고는 빈번할 수밖에 없고 근골격계 질환은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제가 현재 경북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1년부터 운영 중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북교육청은 이에 대한 고민도 없고 대안 역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 급식실 인력 부족에 대해서 경북교육청은 인력에 대한 얘기는 전혀 다른 안이 없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냥 학교에 얼마를 지원하겠다. 여기서 그쳤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네. 혹시 교육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청의 예산은 오히려 넘쳐납니다.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아도 다들 체감할 정도입니다. 2020년 교섭을 진행할 당시 21년 예산이 감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었고 올해 7월 교육부에서는 6조 4천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경북교육청도 4,800억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 예산은 국가 예산이 슈퍼 예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은 법에 따라 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만큼 교육 예산도 슈퍼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교 비정규직에게는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속내가 있는 것으로 봐야겠지요. 다른 속내라고 하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의 임금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더 이상 개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내일하고 모레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의 파업이 또 예고가 돼 있죠. 네.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어떤 분들이고 이분들의 고충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유아교육법 시행령 23조 3항에는 유치원의 담당 교사 외에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할 교사를 한 명 이상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교사를 대신해서 채용된 사람들이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들입니다. 네. 경북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들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2중, 3중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2중, 3중 처벌을 받고 있다. 어떤 건가요? 네, 우선은 기본급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교사 비교 직군에는 1유형의 기본급을, 공무원 비교 직군에는 2유형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고 두 유형 간 기본급의 차이는 20만 원입니다. 네. 경북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들은 교사 비교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맞지 않게 2유형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곳은 경북을 포함하여 3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북을 포함해 3곳만 이렇게 임금을 네. 차별을 받고 있다고요? 네네. 이건 왜 그런 거죠? 네. 경북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고 있는데, 네. 교사 비교 직군이라,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2유형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이렇게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 다른 차별은 어떤 것죠? 있죠? 네, 두 번째는 근무 시간입니다. 방과 후 가정을 담당하여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지만 근무 시간은 4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또는 연수 시간, 행정 업무 등의 시간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퇴근하고 집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은 전국에서 경북이 유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방학 중 비근무자로 분류되어 있어서 방학 기간에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은 방학에도 아이들이 등원을 합니다. 그렇게 타시도의 경우에는 방과 후 전담사들이 출근하여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은 방과 후 전담사를 출근시키지 않고 담임교사들이 별도로 시간당 13,000원을 받으며 출근하여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시간 저임금, 그것도 방학 기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급을 강요받고 있는 방과 후 전담사. 결국은 그 피해를 경북 유치원 원아들이 받고 있고 이것이 경북 유치원의 씁쓸한 현실인 것이죠. 경북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들의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 밖에도 19일에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 초등 돌봄 전담사가 파업이 예고가 돼 있고요. 23일에는 초등 스포츠 강사 파업이 또 예고가 돼 있어요. 이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네, 학교에 있는 이처럼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강사 직종들은 제대로 된 처우 개선도 되지 않은 채 지내왔으며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교섭에서 특히나 슈퍼 예산을 예고하고 있는 22년에는 최소한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마저도 교육청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파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초등 돌봄 전담사의 경우는 2020년 파업을 포함한 끈질기 투쟁으로 21년에 교육부로부터 돌봄 전담사의 상시 전일제 전환을 포함한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개선안을 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들과 적용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지만 역시 이마저도 교육청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 달 2일에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교육청은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총파업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맞벌이 학부모님들의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지난 파업에서도 그랬듯이 급식 돌봄 공백이 발생을 할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 네, 우려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아이들 때문에 파업을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도 파업만은 피해보고자 수정안을 제시하고 또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 돌아온 것은 교육청들의 무시와 외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삭발을 하고 파업을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의 책임은 교육청들에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우려를 넘어서 학부모님들이 이번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 2일 총파업까지는 가지 않기를 모두가 바라는 마음일 텐데요. 교육청도 그렇고요. 모두가 좀 타협 안이 잘 협상이 돼서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북지부 민혜경 지부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백소의 기록창고, 기록과 기억을 통해서 지역의 근현대 생활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경북기록문화연구원 백소의 기획팀장 연결합니다. 백소의 기획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기록창고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보통 의성하면 떠오르는 게 산수유, 의성마늘, 사촌마을, 보통 이런 것일 텐데요. 네. 이것 말고도 의성의 명물이 또 있습니다. 뭐죠? 마늘 말고 또 있나요? 네. 네네. 이건 먹는 건 아니고요. 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공간인데요. 바로 의성군 금성면에 있는 탐리버스 정류장입니다. 보통 탐리버스 터미널 혹은 금성터미널, 또 예전에는 탐리 시외버스 공용 정류소라고 불렀습니다. 탐리버스 정류장이 의성의 명물이다. 근데 저희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왜 특별해진 거죠? 네. 의성 국민들의 발휘되어준 탐리버스 정류장은 1951년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정류장 대표인 김재도 씨가 아버지를 여였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1954년부터 가업으로 이어받아서 현재 67년째 운영 중입니다. 이런 역사를 인정받아서 경상북도 노포에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네. 잘 나갔을 때는 20분마다 대구로 버스가 오가고 또 하루 2,000여 명이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네, 세월이 흐르면서 이용하는 승객도 얼마 되지 않아 지금은 하루에 20-30명만이 타고 내리는 곳이라 경영난을 겪기도 하고 또 존폐의 위기에 서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폐업 신고하러 군청에 갔다가 도리어 설득을 당하고 돌아오길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아, 군청 직원의 설득을 네, 당해서 폐업 신고를 안 했다고요? 네. 네, 이거는 계속 가야 된다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랬던 탐리버스 정류장이 교통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의 필요성과 더불어
색다른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색다른 문화 공간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원래 84세 탐리버스 정류장 대표 김재도 씨에 의해서인데요. 정류소 소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관장, 터미널 대표, 사진작가 등으로 불리는 의성 토박이입니다. 네, 시골에 나이 많은 어르신 몇 분만 이용하는 터미널이 되었지만 건물이나 환경이 허술한 점이 마음에 걸려서 2018년 가을 대합실을 갤러리로 단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작가로 불리는 거군요. 네네. 또 사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김재도 대표가 독일에 파견 광부로 다녀온 이웃마을 친구에게서 작은 아날로그 카메라를 20만 원에 사게 되면서 사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고향 의성과 독도 사진을 찍게 되었다고 해요. 네, 시골 노인, 그리고 마늘 농가, 시위, 농산물 수매 현장, 의성 특산물과 유적지, 이웃의 모습 등을 차곡차곡 모아서 20여만 장이 넘는 사진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2만 장도 아니고 20여만 장이요? 네. 그리고 또 우연히 경북 경찰청장의 독도 순시 때 동행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독도 사진을 찍게 되어서 독도 사진가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근데 이 탐리 버스 정류장이 잘 나갈 때는 하루 2,0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20-30명밖에 이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참 모습도 다양하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초창기에는 버스가 대구에서 한 대 들어왔다고 합니다. 버스 기사, 조수, 예전에 저희가 그 안내양이라 불렀던 여성 사장까지 이렇게 3명이 한 팀으로 김재도 대표의 집에서 숙식을 했는데 버스가 5시간 반 걸려서 대구에서 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 6시에 출발을 한다고 하니 처음에 장사를 시작할 때는 한 대에서 나오는 3사람의 숙박비랑 승차권 판매 수수료를 보고 터미널 운영을 6.25가 끝나고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당시에 초과에 조그마하게 정류소 간판을 붙인 방 한 칸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승객과 버스가 늘어나면서 12평 슬레이트 지붕으로 변모를 하고 1976년 당시에 탐리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단층 콘크리트 건물로 바뀌면서 터미널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제일 호시절일 때. 네네. 네, 맞아요. 8, 90년대에는 좁은 마당에 버스 10대가 동시에 정차하고 국내 한승지 탐리는 물론이고 대구, 안동, 주황산, 경주, 부산까지 가는 버스가 하루에 몇 차례씩 정류장을 드나들 만큼 승객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곳이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옆에도 내친 김에 상가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에는 몇 개 상가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1, 2층에 체육가게 레스토랑이 들어섰는데요. 장사도 제법 잘 됐었지만 IMF 때 혹독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그 이후에 전성기가 지나고 수입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정류장 운영하면서 사람을 모두 교육시키고 출가를 시켰다고 하고요. 김재도 대표는 지금 이 상가 건물 1층에 사진 문구를 놨습니다. 기증받은 도로가 사진집 5,000권 그리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기증받은 200여 대의 카메라가 빼곡히 지금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님한테는 탐리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큰 의미일 것 같은데 지역민들한테도 의미가 있다고요? 네. 동네 의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노인들은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버스 타고 길을 나서는데요. 20년간 적자를 면치 못한 정류장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서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위해서입니다. 가는 사람을 대용하고 오는 사람을 마중 나가고 또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가수확한 농산물을 실어 나르고 오랜 시간 지역민에 발휘된 이별과 만남의 공간이었죠. 특히 대합실 옆에 상가 건물 구조가 특이한데요. 1층 공간이 뻥 뚫린 통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합실에서 나온 승객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그 통로를 통과해서 마을로 들어가는데 원래 시가지가 건물 뒤편에 있어서 주민들이 빙 둘러가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김재도 대표가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네, 본인이 태어나서 살아온 동네를 기록하고 마을 주민과 소통하고 또 오래된 버스 정류장을 문화공간으로 꾸며서 그 생명력을 계속 이어가고자 노력하는 이 노 작가의 노력이 더해져서 탐리버스 정류장은 백목으로 칠판에 써놓은 버스 시간표만큼이나
정겹고 낭만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성의 과거와 또 현재 그 추억과 정이 다 담겨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요. 네네. 또 시간도 참 느리게 가는 공간일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까요? 네. 예전에 어떤 노학자가 얘기하길 내가 40살까지 살 줄 알았더라면 인생의 3분의 1이 시작되는 60세에 뭐라도 새로 시작할 걸 이랬거든요. 네. 네. 김제도 대표는 84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본인의 계획대로 차곡차곡 탐리버스 터미널의 역사의 벽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 제대로 된 사진 전문 작은 도서관을 열고 싶어서 책을 모으고 있고요. 또 이웃과 주변의 사물을 찍은 사진도 전시하고 또 초청 강의도 열고 싶고 20년간 본인이 스크랩한 독도 관련 사진 기사들도 공개하고 북고풍으로 추억의 사진관과 포토존을 만들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꾸며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합실 갤러리를 지역 문화인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제공하고요. 네, 정류장 인근의 식당이나 다방 등도 그 레트로한 감성이 물씬 풍기는 곳인데요. 의성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80대 버스 정류 소장이자 사진작가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네. 네, 이런 지역의 기록가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특히 의성군에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사라진 동네, 버스 정류장이 사라진 동네에는 자연히 인구도 소멸되고요. 정류장의 역할도 해내면서 지역민의 문화상권 공간으로 남는다면 금성면 나아가 의성군의 상징적인 문화 공간이 의성 탐리 버스 정류장이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제도 대표님의 인생이 담긴 공간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성의 사랑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많은 네.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이런 추억도 오래도록 간직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소의 기록창고 경북기록문화연구원 백소의 기획팀장이었습니다.